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임신과 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여서 제가 일단은 조금 많이 요약을 한 상태이고요. 임신했을 때의 신장에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체내에 어떻게 적응이 되는지, 그다음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신은 이제 하게 되면 순환기나 요로기에 여러 가지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학적 검사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레날 시스템에 있어서 피지올릭 체인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드니 자체와 그다음에 태반 내에 이 두 오간의 크로스토크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이제 태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호르몬 환경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러한 새로운 호르몬 환경들이 세포의 부피라든지 산염기 균형이라든지 대사성의 폐기물 여과,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는 신장 기능을 조정을 하면서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디렉셔널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한 기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제 시장되는 바소프레신에 대해 릴리즈되는 스트레스 홀드가 낮아지게 되면서 시스테믹하게는 이제 워터 리텐션이라든지 플라즈마 오스모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변화가 생기게 되고, 키드니 자체 엔도크라인 펑션으로는 에리스로포이틴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라스 액티비티,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튜블러 펑션의 변화가 생기면서 칼슘이나 이러한 것들의 익스크레션이 증가를 하게 되고, 유릭의 리업소션이 감소하게 되면서 유릭 엑시드의 레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레날 헤모다이나믹하게는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50에서 85% 이상 올라가게 되고, GFR이 50% 이상 변화가 되게 되고, 에이퍼런트와 이퍼런트의 아트리올 바소 딜라테이션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조적인 변화로는 이제 유테러스가 커지게 되면서 이게 그 공간에서 좀 튀어나오면서 키드니의 유레터를 누르면서 펠빅 칼리시알의 딜라테이션도 일어나게 되고, 조금 심하면 수신증이나 이런 것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된 거에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콩팥 크기가 약간 증가를 하게 되고, 임신 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축이 1에서 1.5cm 정도 증가를 한다. 요거는 이제 신혈관이나 간질의 부피 증가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사고초의 증가가 일어난다든지 조직학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임신 주수 진행에 따라서 자궁 크기가 커지면 이제 골반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요관의 이제 위치와 겹쳐지게 되면서 요관을 바깥쪽으로 밀게 돼서 수신증이나 요관 확장이 생기게 되는데, 요관 확장 같은 경우는 빠르면 임신 6주부터 보인다. 근데 좌측 요관은 구불창자에 의해서 압박이 완충되어서 수신증이 잘 안 생기지만, 우측 요관은 자궁이 우회전되는 위치로 압박을 받으면서 주로 우측 요관과 콩팥 쪽에 이게 더 잘 생긴다라고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는 신혈관 확장과 신혈관 저항성의 감소로 인하여서 사고체 여과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후 1개월 이내부터 이렇게 사고체 여과율이 증가하는 것이 보이고, 2, 3분기
2분기와 3분기 초기에 기저치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로 증가해서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 2주가 지나가게 되면 임신 전 기준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고 신장 혈류도 임신할 때 한 80% 정도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신 시 신장 혈관 확장이 일어나는 기전은 그 난소에서 혈관 확장 호르몬인 릴렉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혈관 확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은 임신기에는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크레아틴 값이 정상 변화 이렇게 크레아틴치는 사구체 여과율의 변화로 인해서 그 수치 자체가 정확하게 그 신기능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 시에는 그 크레아틴 사구체 여과율 이런 게 좀 부정하기 때문에 크레아틴 값을 정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크레아틴의 작은 변화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콩팥 손상의 가능성을 이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2019년도 자마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캐나다에서 그 임신한 건강한 신장 기능을 가진 여성들을 24만 명 이상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가지고 크레아틴 그 수치를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와 임신 전과 임신 중간 그다음에 임신 후기에 크레아틴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크레아틴 변화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임신 시 크레아틴 생성은 변화가 없는데 크레아틴 제거율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정상 혈청 크레아틴은 임신 전에 비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릴렉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HCG에 반응을 하여서 태반과 탈라막에서 분비되어 있는 혈관 확장 호르몬인데 이 친구가 임신 중에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주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릴렉신이 엔도셀리알 B 리셉터를 증가시켜서 엔도텔린을 제거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유발을 하여서 콩팥 혈관을 확장을 한다. 그래서 혈류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서 사구체율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사구체율의 증가로 인해서 크레아틴은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임신 전에 비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한 건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 볼륨, 카디악 아웃풋, 허트레이트, 레날 블러드 플로우, 사구체 여과율은 베이스라인보다 증가하게 되고 혈압과 헤모글로빈, 크레아티닌, 그다음에 유릭 액시드, 칼슘, NA, 오스모랄리티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약간 감소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로도 나타나 있는 건데 이제 그 제스테이션 임신 기간 동안에 레날 어댑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임신을 하였을 때 신장에 이런 레날 어댑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임신에 있어서 우리가 신장과 관련하여서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은 고혈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시의 고혈압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기존적으로 하이퍼텐전이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크로닉 하이퍼텐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임신 전부터 고혈압의 히스토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임신하고 20주 이내에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임신 중 만성 고혈압의 진단, 이렇게 임신성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20주 후에 이제 20주 전에 보통 발견이 되고 분만 후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스테널 하이퍼텐션은 20주 후에 진단이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임신했을 때 이제 가장 주위에서 보는 프리에클램시아, 자간전증 같은 경우는 고혈압과 단백뇨가
특징으로 하는 임상증후군이고 임신의 후반기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슈퍼임포즈드 에클램시아도 이제 고려를 해서 봐야 되게 되는데 임신 시에 발생하는 혈압에 대해서 정의를 크로닉 하이퍼텐전, 제스테이셔널 하이퍼텐전, 그리고 프리에클램시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장애는 임신을 최대 한 10% 정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산모와 신생아의 이완율과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고혈압의 진단과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들이 모체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아주 매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임신할 때 생리학적으로 혈압이 아까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20에서 26주의 최저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기저에 있는 만성 고혈압의 존재가 약간 이렇게 가려질 수가, 마스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상기에 혈압이 임신 전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게 만성 고혈압이었는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분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에클램지아의 진단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자간전증은 고혈압과 단백뇨를 특징으로 하는 임신 증후군이다. 그리고 임신 후반기에 발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간전증은 한 임신의 3에서 5%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 합병증에 간염, 간혈종, 파열, 폐부종, 그 다음에 발작, 자간증, 그 다음에 고혈압성 내병증, 두개내출혈, 신부전, 태방만미, 사망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태아의 경우에 자간전증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태반 조기 박리, 사산,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산모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산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날 때 신속하게 분만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치료를 이렇게 그런 컴플리케이션까지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은 자간전증의 최종 치료이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 같은 경우에 조기 분만이 종종 필요하여서 결국 신생아 이완율로 진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임신성 고혈압이냐, 자간전증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게 주요 초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가 주된 것이라기보다는 임신성 고혈압 자체 환자의 15에서 25% 정도에서 자간전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임신성 고혈압일 경우에는 단백뇨가 없더라도 조산이라든지 재태 연령 이제 아이가 작다든지 이런 임신 결과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자간전증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클로즈업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혈압, 단백뇨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다 하면 이제 최근에는 단백뇨가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온셋한 하이퍼텐전과 함께 스롬보사이토피니아라든지 레날 인서피션시라든지 리버 펑션의 어브노말리티라든지 폴모너리 이데마라든지 세레브랄 비주얼 그 뉴로로직 심텀이나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상 동반이 되게 되면 자간전증으로 진단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슈퍼임포즈드 프리에클램지아 그래서 중첩된 자간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만성 고혈압과 또는 단백뇨가 있는 그런 기존의 만성 고혈압이나 단백뇨가 있는 상태에서 자간전증이 이제 얹어지는 경우를 슈퍼임포즈드 프리에클램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임상적으로 조금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저 신장이 질환이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고혈압이 악화되는 새로운 단백뇨의 발병이 생기면 이게 종종 자간전증이 슈퍼임포즈된 경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백뇨가 존재할 때
그다음에 이전에 혈압이 잘 조절되던 여성에서는 혈압이 갑자기 악화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단백뇨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자간전증이 혹시 여기 중첩돼서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두통, 시각 변화, 성복부 위통, 폐부종, 혈소판 감소증, 그다음에 신부전, 그다음에 간요소, 간 기능의 이상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 또 이제 진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그 주요 관리 목표는 고혈압을 치료를 하고 자간정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간정증이 발생하는 것, 중첩된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여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목표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고혈압의 관리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이 자간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모니터하고 진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자간전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이 이렇게 보통 논의가 됩니다. 임신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텐시브 메디케이션으로는 롱액팅 니페디핀과 라베톨롤, POIV 제제의 사용이 가능하고 메틸도파 해서 이 약제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럼에도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세컨더리로 니카디핀이라는 약제를 추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조절이 안 되면 하이드랄라진 사용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끔 페탈 디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를 조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게 되고, 니트로프루사이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피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모에게 있어서 안전적으로 사용해야 될 수 있는 약제는 니페디핀, 라베탈롤, 메틸도파 이렇게 되겠고, 사용을 피해야 될 약제로는 니트로프루사이드, 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에이스 이니비터나 ARB는 반드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미국 그 임산부 관련하여서 우리가 혈압 조절에 있어서 파마코세라피를 언제 시작을 할 것이냐, 이게 160에 110 이상이면 약을 써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140에 90 미만으로 낮춰서 조절을 하라, 대신에 120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혈압의 타이트레이션이 조금 더 심화되어 있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메룰라 디지즈와 관련해서 임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름 크레아틴이 1.4에서 2.0 미만으로 있을 때에는 시름 크레아틴이 리버서블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ESRD로의 진행이 조금 가속화되는 게 덜하고, 임신 1기에 그 유산되는 확률도 조금 낮고, 태아가 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메룰라 디지즈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레날 바이옵시를 무리해서 임신 중에 굳이 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꼭 치료에 있어서 뭔가 다른 결정이 필요하다 할 때, 그때 임신 초기나 중기 정도에 바이옵시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신과 AKI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키드니와 플라센타 사이의 크로스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바이디렉셔널하게 키드니와 태반 사이에 서로 이제 영향을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간증이라든지 헬프 증후군과 같은 임신 관련 고혈압 장애에서 비정상적인 태반은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항혈관 신생임자 방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출을 해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사고체 내피증, 혈관용해, 세뇨관 주위 혈관 수축 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 장애가 임신 중에 신장 손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산모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태아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전에 신장에 손상 AKI가 있었다든지, 신장 손상의 원인 당뇨나 루푸스, 또 다른 사고체 신장, 기타 형태의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체가 또 고혈압 임신 장애의 발생을
위험을 증가시켜서 기본적으로 더 이렇게 리스크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상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양 방향에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반에 걸쳐서 사구체 요가일의 변화를 고려를 할 때 AKI 정의하는 게 조금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크레아틴을 하더라도 임산부에서는 이게 신기능 장애 손상을 좀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좀 유의 깊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변화 정도의 복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AKI 진단의 기준 리플이라든지 에이킨이라든지 이런 AKI 표준 정의를 사용을 하기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관련 급성 콩팥 손상은 앞에도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산마와 퇴화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전 원인으로는 임신 호조, 신부전, 폐혈증, 그다음에 이뇨제, 엔세이드와 같은 약제가 관련이 있게 되고 포스트레날한 AKI 원인으로는 방광 또는 요관에 대한 자궁의 컴프레션으로 인해서 수신증이 생긴다든지 요로 결석에서 요관 폐색이 된다든지 제왕 절개 또는 질분만 과정에서 동반되는 요관, 방광, 요도 손상 등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신성 원인으로는 전자간증, 헬프, 임신 급성 지방간, 혈전 미세 혈관병증, 신우신염, 루푸스 신염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약제에 의한 경우, 그다음에 폐색전증, 양수색전증, 태반 조기방리, 자궁 파열로 인해서 상가적 대량 출혈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유산 후에 산후 요로 감염 등으로 인한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KI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AKI의 여러 원인들이 각 임신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그 임신 시기에 따라서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또 임신 시기에 맞춰서 각 원인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제이슨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AKI 병력이 있었던 환자 여성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프리에클램시아, 시세, 프리텀 딜리버리, 그다음에 제스터슨 에이지가 작은 경우 NICU 어드미션, 그다음에 이제 컴포지트 페탈 아웃컴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KI 병력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는 조금 더 유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신과 CKD에 관련해 있어서 우리가 말기 신부전 여성 같은 경우, 말기 신부전뿐만 아니라 신부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 후 내하수체 생식세 축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반 인구보다 생식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포살라믹 피투터리 오바리안 엑시스가 CKD 환자에 있어서 일반 여성과 비교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와 말기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이제 그 수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CKD 2, 그다음에 CKD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프리퀀시의 아웃법 정도도 신기능이 이제 나빠질수록 이러한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2015년도 제이슨에서 발표한 이 기록에 의하면 이제 신기능이 떨어질수록 이게 프레그넌시 아웃컴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포트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임신은 CKD 중등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 CKD 여성이라든지 기형 유발 약물 복용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쨌든 안정적인 피임법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의 임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임신을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 이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식 후 1년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그 신장 이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식 후 1년쯤 된 이후에 임신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루푸스 심령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있는 상황에서는 하지 않고 6개월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임신의 예후에 좋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조산, 제왕절개, 사산 이런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히 혈압과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그다음 35세 미만의 4, 5단계 진행하는 만성 혼밥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능 악화로 신대체 요법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식 시까지 이제 프레그넌시를 연기를 하는 것을 보다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 32세 이상의 4, 5단계 진행하는 만성 혼밥병에서는 사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여성의 나이로 인해서 프레그넌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의 임신을 원하는 정도고 만약에 환자가 굉장히 임신을 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신기능 악화로 신대체 요법 필요까지 있을 수 있다는 데에서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고려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임신을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푸스 이해의 질환에서는 질환 자체보다는 신기능 저하 정도가 임신의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CKD에 있어서 우리가 여성에 있어서 만약에 낮은 수태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산모가 임신을 유지를 하기를 원하는 상태라면 매니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모셔널 서포트가 필요하고 프리에클램시아 예방을 위해서 폴리에시드와 아스피린을 그 34주에서 36주 되기 전까지 컨티뉴어스하게 그다음에 칼슘 서플리멘테이션을 하라. 그다음에 태아를 계속 정기적으로 관찰하라. 그다음에 혈압은 140에서 90 미만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필요하다면 니페디핀, 라베탈롤, 그다음에 메틸도파 등을 안전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기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 90% 이상의 불규칙한 월경이라든지 무월경이 보고가 되고 있고 수태율 자체는 0.9에서 7% 정도로 낮지만 드물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산모가 임신이 된 경우에 이거를 이제 유지하고 출산까지 무사히 잘 유지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이냐. 이제 사실 이제 투석하는 환자에서 태아 생존율 같은 경우는 전자간증이 합병이 되면 사망률이 40에서 5%, 40에서 50%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투석을 36시간 이상으로 늘리면서 태아 생존율을 좀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시투석 환자가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투석 횟수를 매일 하든지 아니면 주에서 5회에서 7회까지 조절을 하고 투석 시간은 중분자 물질 인산 제거 위해서 가능한 길게 그래서 그 레지듀얼 레날 팽션이 없는 경우에는 토탈 36시간 이상을 하는 것이 예후에 좋다라고 이제 출산의 예후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자녀 신기능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투석 시간을 결정을 하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체중은 탈수와 올리고 암요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혈류 속도는 150에서 250ml 퍼 미니트로 하게 되고 투석의 속도는 우리가 보통 투석은 분당 500ml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임신한 산모에 있어서는 분당 300ml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고 투석 효율은 투석 전의 비인을 50 미만으로 조정을 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미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낮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신에 있어서 레날 어댑테이션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임신에 있어서 하이퍼텐션의 관리 그리고 AKI 발생과 ESRD가 생겼을 때 관리 그다음에 ESRD가 있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임신을 하게 되면 키드니에 피지올로지컬 어댑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 키드니 디지즈 자체는 임신에 있어서 키드니 어댑테이션이 노멀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신의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임신 전에 반드시 리스크 카운셀링을 충분히 하고 메디케이션을 적절히 조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혈압 조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유지를 해주라.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는 혈압이랑 세rum 크레아틴, 유린 PCR을 반드시 추적 관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CKD가 되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BP를 140, 190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에리스로포이틴을 충분히 써주고 필요하면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프로필락시스로 써줄 수 있다. 비타민 D의 데피션시를 충분히 치료를 해주라. 투석을 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인텐시브 투석을 해서 투석 전에 BUN이 50 미만으로 유지되게끔 해서 페토톡시서티를 낮춰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 그 릴렉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임신 초기와 중기 사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사구체 여과율의 그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이제 3분기 후반에 들어가면 떨어지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만큼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네, 네, 네. 교수님,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식신 환자의 그 임신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스코어와 관련된 문제는 없고, 이게 혈압이 있느냐, 단백뇨가 있느냐, 신기능이 어느 정도이냐, 이러한 것들이 그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향후 안전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 기준으로 이제 보통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구체 신경 글로메룰라 디지즈를 가진 환자 같은 경우에 신기능이 정상이고 단백뇨가 설환이고 혈압이 없고 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거의 이제 크게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혈압이 높다든지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신기능이 좀 약하든지 이제 안 좋을수록 3, 4, 5 이렇게 해서 4, 5로 갈수록 예후가 안 좋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프리에클램지아라든지 그다음에 태아의 그 성장이 지연된다든지 조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초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